네. 쏠림이 없었던 시장이 있었나.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엔가는 열광을 하고 있고 그게 아닌 때는 대단한 공포감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안다라고 생각할 때 그게 진정 아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제한적인 영역에서 일시적으로 작동했던 경험일 뿐이다라는 그런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뜻인 거죠. 대표님, 카라를 한쪽을 빼드릴까? 한쪽만 나와가지고 좀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100% 출연자 네. 맞춤형 방송 Y스테이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네. 사실 제가 홍진채 대표님도 한번 모셔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먼저 친분이나 일면식이 없었던 상태에서 섭외를 드렸어가지고 Y스트릿에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별 말씀을요. 계속 나오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덕분에 한 단계 저희가 또 이제 레벨업이 되는 거라서 너무 감사드리고. 처음에 보통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요. 덕담으로. 덕담으로. 네. 라쿤 자산운용. 네. 라쿤 자산운용인데 네. 그 라쿤이 그 너구리 라쿤 맞나요? 엄밀히는 다르긴 한데 네. 라쿤, 너구리 비슷한 그거 맞습니다. 네. 그럼 회사 이름 지을 때 왜 라쿤이라고? 귀여워서. 귀여워서? 네. 라쿤하고 네. 조금 닮았다는 말씀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그 회사를 차리고 났더니 그런 얘기를 종종 듣긴 해요. 그 네. 전에 그런 말씀을 들어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게 아니라? 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그 기분 나쁘진 않으시죠? 뭐 귀여우니까. 네네네. 그리고 뭐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너구리가 굉장히 영민하고 그죠? 기민하고 빠르고. 다른 방송을 보셨군요. 네, 되게 좀 너구리가 머리가 좋다고. 그 라쿤이 머리가 좋다고 합니다. 좋고, 몸집은 작은데 똘똘하고, 막 뭐 그 벤치에서 뭐 먹고 있으면 다가와서 달라고. 사람들한테도 되게 친밀하게 다가가고. 친밀하다기보다는 약간 굉장히 당당하게 줘라는 느낌. 뭔가 영리한 느낌. 라쿤은 미국 너구리고요. 네. 너구리는 개과고 라쿤은 미국 너구리과예요. 그래요? 달라요? 네, 과가 달라요. 네. 아예 다른 종류의 동물이에요. 네. 그래서 뭐 몰랐네. 너구리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는데 엄밀히는 다르다. 네네. 그 라쿤 자산운용은 역시나 가치 투자 하시는 하우스라고 보면 될까요? 또 이게 가치 투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그렇죠. 네. 그래서 가치 투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좀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그냥 뭐 돈을 벌기 위한 뭐 투자를 열심히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 공채 1기. 네네. 시죠? 공채라는 걸 했더라고요. 네. 예. 한국투자밸류 10년 운용이었나? 그 장기 주택 마련 펀드 있었잖아요. 네네. 있었고. 네, 뭐 메인 펀드는 팀으로 같이 운용을 했었고요. 장기 주택 마련 펀드라는 게 있었는데 뭐 그거를 메인으로 했었고, 뭐 사모 펀드도 이것저것 많이 했었고요. 네. 10년 투자 장마 펀드. 네. 그게 이제 저랑 그 아주 간접적으로 인연이 있을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그거를 그때 많이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 이태원 의장님한테도 근래 말씀드렸었는데 네. 당시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네네. 장마펀드 세제 혜택 있을 때 맞아요, 가입을 맞아요. 해서 네. 솔직히 10년까지는 못했는데 10년 되기 전에 그 세제 혜택이 끝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펀드에 투자했던 자금을 찾아가지고 네. 지금 가족들과 함께 타는 차를 샀다고 말씀을 그렇구나. 드렸었거든요. 뭐 오롯이 그걸로 다 산 거는 아닙니다만. 네, 자동차 뭐 문짝 하나 정도의 기여를 한 거로. 그 이상. 그래서 간접적으로 인연이 있습니다. 라쿤 자산 홈페이지를 보니까 진짜 좋은 문구가 있어가지고 이건 다른 분들한테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새 2마리를 한데 묶어서 4개의 날개를 가진다 한들 이 새는 날지 못한다. 멋진 말을 적었구나. 회사 처음에 창립을 할 때 그 홈페이지가 있어야 돼요, 법적으로. 네. 그래서 홈페이지를 뭐 만들긴 해야겠는데 그 여러 뭐 샘플들을 보니까 뭐 별로 안 예뻐가지고 그냥 제가 직접 그냥 그 스퀘어 스페이스라는 거에다가 직접 가입하고 이것저것
그냥 집어넣고 했는데 아,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네. 뭔가 멋진 말을 넣어야겠는데 무슨 말을 넣지 하다가 네. 회사가 작으니까 그래도 아니, 큰 회사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다. 우리는 몸집이 작아도 똘똘하게 잘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뭔가 멋진 말을 가져왔는데 제가 기억도 안 나는데 이렇게 한 6년 전이었나? 5년 전이었나? 5년 전에 그 멘트를 적었었나 보네요. 부끄럽다. 새 2마리를 한데 묶어 4개의 날개를 가진다는데 이 새는 날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좀 네.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단히 많이 에너지를 투입하고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항상 좋은 성과가 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었죠. 그러니까 새는 이제 2날개로 날 수 있게 설계가 됐는데 거기서 더 빨리 날아라라고 하면서 이제 2마리를 합쳐서 해봤자 잘 못 날 거잖아요. 근데 새 2마리를 합쳐놓으면 더 빨리 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을 법한 생각인데 그래서 그냥 뭐 작은 회사의 뭐 변명 같은 거죠. 그 또 하나가 생물의 진화에서 오류 수정은 거의 유일한 진보의 수단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건 칼 포퍼가 한 얘기인데 제가 가장 사랑하는 책으로 칼 포퍼의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네. 참고로 지금 절판 상태고요. 누군가 또 좀 재출간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책입니다. 네. 제가 여러 방송과 여러 매체에서 뭐 아주 많은 책들을 추천을 했는데 제가 그냥 딱 한 권의 책, 가장 좋아하는 책 꼽으라면 딱 그 책이거든요. 네. 라는 말도 여기저기서 했는데 재출간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칼 포퍼 강연집을 모아놓은 건데 사실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 학습한다, 안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미약해요. 뭔가를 안다라고 떠들떠들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지만 뭐 저도 비롯해서 근데 그게 과연 안다는 게 진짜로 아는 걸까?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게 되게 많은 거고 우리는 뭔가 안다고 착각하고 혹은 가설을 세우고 시도를 했다가 이거 아니구나 하고 깨지고 그러면은 다르게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볼까 또 시도를 하고 깨지고 그냥 이 과정이 그냥 우리 삶 전체다 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진리에 도달할 거야 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냥 그때그때 눈앞에 뭔가 이런 문제가 있네 이런 식으로 해볼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하나 풀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그럼 또 뚝딱뚝딱 풀어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들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 라고 생각하는 어떤 원칙들이 사실은 딱 그 한정된 영역 안에서만 작동했던 그런 원칙들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안다라고 생각할 때 그게 진정 아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제한적인 영역에서 일시적으로 작동했던 경험일 뿐이다라는 그런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뜻인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배워나가야 되는 거고 또 실수도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또 배워야 되는 거고 언제나 우리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죠. 투자라는 건 그냥 내 생활이라면 한번 뭐 깨지고 그냥 실수하고 반성하면 끝이지만 투자는 내 피 같은 돈이 이제 또 날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수 하나하나가 뭐 계속 반복되는 행위이긴 합니다만 그걸 줄여야 하는 거고 투자라는 게 뭐 투자랑은 조금 다른 영역이긴 한데 넷플릭스에서 리드 헤이스팅스 대표가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컨텐츠는 성공률이 너무 높다. 잘못됐다. 우리는 좀 더 과감한 시도를 하고 좀 더 많은 실패를 해야 한다. 뭐 투자 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 성공률이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위험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성공이 계속되면은 그냥 내가 뭔가 대단히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다가 크게 터질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에 안주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수는 뭐 물론 줄여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수가 아주 적은 상태가 좋은 상태냐 하면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언제나 우리는 적정량의 실수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어느 정도의 실수를 계속 달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사람이 발전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조지 소로스가 또 그런 말도 했죠. 이길 확률, 질 확률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중요한 거는 이겼을 때 많이 벌고 졌을 때 적게 깨지는 그 프로파일을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길 확률, 질 확률은 그거 다음이다. 라고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생물의 진화에서 오류 수정은
거의 유일한 진보의 수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도 이제 진보라는 거고 예, 맞아요. 오류를 수정하면서 네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고. 그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구나. 뇌과학을 좀 공부해보면 나오는데 사실 네. 인간이 학습을 한다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 뭘 공부하고 배워서 익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패턴 인식인 거거든요. 그냥 A를 했을 때 B가 나오는 게 뭐 여러 번 반복이 된다. 그러면 A 하면 B가 되는구나 라고 그냥 우리 두뇌는 그냥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면은 요 패턴의 다음에는 이게 일어나겠구나 라고 그냥 예측을 해버리는. 근데 그게 그냥 학습이라는 거고, 근데 그 학습이 틀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우리는 틀릴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되게 습관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학습을 훨씬 더 많이 대체할 수 있어요. 저희가 11월 9일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쏠림 현상이 참 심하죠. 그러니까 지수가 굉장히 답보 상태에 있다 보니까 뭐 메타버스, 게임, 뭐 NFT 뭐 이쪽으로 굉장히 쏠리고 있는데 이런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요런 종류의 질문을 뭐 자주 받긴 하는데 저는 이 질문들이 좀 어색한 게 시장에 안 그랬던 적이 있나요? 뭐 연초에는 뭐 일종의 가치주 쏠림이라는 게 있었고 아니면 시클리컬 쏠림이 있었고 뭐 작년에는 언택트 쏠림 뭐 이런 게 있었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가 움직이고 있으면은 이게 되나 보다 하고 이제 그쪽으로 따라가려는 성질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뭐 쏠림이 생기는 거고 오히려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좀 더 명확한데 네. 쏠림이 없었던 시장이 있었나? 그죠. 언제는 반도체에 쏠리고 언제는 네. 2차 전지에 쏠리고 네. 언제는 메타버스에 쏠리고 네.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엔가는 열광을 하고 있고 그게 아닌 때는 대단한 공포감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이죠. 그때는 또 뭐 공포에 쏠려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쏠림이라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네, 대단히 특이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럴 때 대표님은 좀 어떻게 투자를 하시는 편이세요? 그러니까 별로 특별한 때가 아닌 거죠. 그냥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이해할 수 있나? 해서 이해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사이드, 다운사이드가 대략 추측이 되면은 그러면 할만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쏠려 있건 안 쏠려 있건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같은 거는 뭐 전 잘 모르겠거든요. 물론 대충 뭐 양극재니 음극재니 뭐 NCM이니 LFP니 뭐 공부는 하지만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안다라는 확신이 없어요. 더 많이 알지도 못하고 뭐 시장은 커져 나가긴 할 건데 이 경쟁이 계속 경쟁력이 계속 유지가 될 건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큰 믿음은 없거든요. 근데 또 회사의 다른 매니저는 2차 전지 투자를 해요. 그럼 이 친구는 공부를 더 많이 했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럼 그냥 화이팅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NFT 관련된 거는 NFT나 혹은 뭐 게임주 같은 경우에 저는 게임을 좋아하니까 뭐 투자를 많이 했고 성과도 꽤 좋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냐 마냐에 있어서 그 쏠림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남들이 좋아한다, 열광한다라는 거는 그냥 그 자체로 하나의 팩터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섹터 혹은 안 좋아하는 어떤 스타일들에 투자할 때는 뭐 그때마다의 어떤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남들이 지금 되게 안 좋아하는데 왜 안 좋아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 지금 다들 안 좋아하고 있는데 왜 안 좋아하는가? 그게 지금 당장 뭐 한 스팟 프라이스 꺾여 있고 그러면 고정가도 꺾일 것 같고 그러면은 뭐 하반기에 이익이 상반기보다 덜 나올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다시 좋아하게 될 때는 언제인가? 그럼 내년 상반기가 되면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보통 사이클 한 구간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였으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엔 사이클이 돌아올 걸로 기대를 할 거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6개월 정도 여기서 이제 또 가설이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타임라인을 보고 투자를 하는가? 그럼 거기에서 뭐 모두가 10년 보고 투자하지 않잖아요. 대충 한 6개월 정도라고 친다면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다운 사이클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실제 주가의 반등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건 내년 상반기 정도일 거니까 나는 그때쯤에 투자를 해도 되고 혹은 지금 투자를 해놔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컴플라이언스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사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라는 건 내 투자를 결정하기 위한 그냥 아주
기초적인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어쩔 건데, 그래서 지금 좋아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좋아할 수 있나? 더 좋아할 때 주가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 열광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대치가 꺾이면 어떻게 되지? 얼마나 손해 볼 수 있지? 혹은 지금 사람들이 안 좋아하고 있는데 더 안 좋아할 수 있나? 지금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뭘 기대하고 있는 건가? 이 기대감이 꺾이면 어디까지 더 빠질 수 있을 건가? 혹은 지금 안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하면 언제 어떤 이유로 좋아할 수 있을 건가? 그때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쏠려있다 안 쏠려있다는 그렇게 그 자체로 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네요. 또 너무 그 자체만 또 너무 이거 너무 쏠린 거 아니야? 막 도대체 이게 시장이야?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근데 늘 소모일 수도 있고. 일상적인 일이죠. 아, 사람들은 또 여기에 열광하고 있구나. 네. 하겠어요. 그런 거죠. 이 메타버스나 요즘엔 특히나 이제 NFT만 갖다 붙으면 막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뭐 물론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런 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실체가 있을지 아니면 가치가 어떨지 좀 어렵잖아요. 일단 뭐 NFT는 다 이제 개별 에셋들에 대한 얘기니까 그 네. 개별 에셋들의 가치가 어떠냐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뭐랄까, NFT의 어떤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좀 많이들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그냥 너무 안 좋게 보시고, 좋게 보시는 분들은 또 너무 좋게 보시고, 약간 이게 뭔지를 좀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뭐 물론 저도 잘 모르지만 이게 NFT라는 거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블이니 뭐니를 굳이 논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예전에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런 것보다 훨씬 간단한 거예요. 암호화폐라는 거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게 화폐를 대체하겠다라고 표방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화폐가 뭔지조차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피앗 커런시, 그러니까 기존의 화폐들이 무엇 때문에 그 가치가 유지되고 있는지, 혹은 화폐의 가치가 도대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실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구화폐를 대체하겠다라고 새로운 뭔가가 나왔으니까 그 논란은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NFT라는 거는 물론 비슷하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한 거긴 하지만 암호화폐보다는 훨씬 단순하고 간단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그림 파일 한 장에 무슨 몇억 원을 주고 사냐. 그러니까 JPG 쪼가리 하나에. 근데 NFT는 JPG 쪼가리를 사는 게 아니에요. 네, 그 JPG가 표상하는 그 형태, 그 그림의 소유권을 사는 거거든요. 존재를. 그렇죠? 네, 존재를. 네. 그럼 이걸 사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복제할 수 있잖아요. 복제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복제할 수 있고 없고가 NFT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어떤 권리를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번호판으로 비유를 해보면 조금 명확하게 와닿을 건데, 자동차 번호판이 가치를 가지나요? 자동차 번호판을 산다는 건 무슨 의미죠? 우리 승용차 살 때 그냥 자동차만 덩그러니 사놓으면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운행을 할 수 그러니까 없으니까. 운행을 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득해야 되잖아요. 그 권리를 득했다라는 증표가 그 번호판이 되는 거잖아요. 번호판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그 어떤 숫자와 문자가 찍혀진 철판떼기일 뿐이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번호판이 싸긴 하지만 뭐 싱가포르나 상하이 같은 경우에 번호판을 비싸죠. 구매하는 데만 1억이 들잖아요. 그럼 이거를 버블이다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물론 버블일 수도 있겠죠. 근데 버블의 정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아무것도 없는 거를, 아무 가치가 없는 걸 돈을 주고 사는 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명확하게 이 사회에서 부여받은 어떤 권리가 있는 거죠. 자동차 번호판 같은 경우에 우리 한국의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권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번호판을 내 차 앞에 달아놨다라는 거는 나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득했습니다라는 증표인 거잖아요. 네. NFT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무형의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나는 취득을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NFT는 그 약자가 Non-Fungible 토큰이잖아요. 그 토큰 자체에 소유자가 정해져 있다. 소유자가 그 토큰 코드 안에 기록이 돼 있다. 그게 다예요.
NFT라는 거는. 기존의 펀지블 토큰, 뭐 이더리움이건 비트코인이건 얘네들은 쪼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코드 안에 소유자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지갑은 그 주소에 지갑 주소는 기록이 돼 있는데 소유자 오너 아이디라는 게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NFT는 그냥 오너 아이디라는 거를 코드 안에 심어놨다. 그게 다인 거예요. 그래서 NFT로 했을 때 이거는 블록체인 기반이니까 이렇게 오너 아이디를 기록을 해놨을 때 이 토큰의 소유자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누가 누구에게 팔았는지를 우리가 손쉽게 추적을 할 수 있다. 네, 이 토큰은 변조 불가능하다. 현재의 기술로는. 요런 게 일단은 팩트들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